그 종이 한 장은 7개의 자물쇠 아래 잠들어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종이가 아니었다. 수세기 동안 억눌린 숨결로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마치 시간이 그 섬유 속에 갇힌 듯 칙칙한 광택을 유지하고 있었다. 바티칸의 기록 보관원들은 그 종이를 경외심과 조심성을 섞어 다루었는데 어떤 물건들은 크기가 아니라 이름이 불릴 때 내뿜는 기운으로 무게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상의 다른 곳보다 먼지가 더 느리게 가라앉는 듯한 조용한 방에서 그 종이 한 장은 결코 쓰여서는 안 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도 계속 존재하려 했다. 그래, 먹물도 있었고 소금 지도를 남긴 마른 눈물도 있었으며 아무도 감히 확실하게 정의하려 하지 않는 작은 그림자들도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진실은 말하기로 결정했을 때 좀처럼 편안한 무대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 고백에 서명한 사람은 겨우 14살의 피렌체 소녀로 자신의 운명보다 훨씬 더 큰 협상의 조각으로서 프랑스로 보내졌다. 그녀의 이름은 카테리나였고 어떤 이들에게는 동맹의 약속이었으며 다른 이들에게는 비단으로 감싼 위협이었다. 그 페이지는 가느다란 유리처럼 연약한 그녀의 목소리를 담고 있었다. 수도원에서 배운 순종, 침묵을 지배하도록 교육받은 완벽한 문법, 그리고 각 문장의 가장자리에는 소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마치 쇠고리처럼 그녀를 둘러싼 역사에 속한 떨림이 느껴졌다. 오늘날 그 글을 읽는 사람은 두세 개의 압력을 감지한다. 밝고 정돈된 공식적인 의례의 세계와 무거운 향처럼 정치가 숨쉬고 도덕이 낮은 목소리로 협상되는 옆 통로의 세계 말이다. 그 종이는 장면을 묘사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도 없다. 오히려 애둘러 말하고 암시하고 전통이 외국인을 길들이기 위한 깃발처럼 내세워진 어느 밤의 윤곽을 그리는 것을 선호한다. 돌복도에서 흔들리는 램프, 듣고 있는 듯한 테피스트리, 조심스러운 눈동자처럼 열린 작은 구멍들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의 감각에 대해 말한다.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왕관과 티아라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도구로서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 말이다. 그날 밤 작가는 쉬운 형용사를 피하는 어조로 말한다. 그녀 안에서 문 하나가 닫혔고 그 뒤에는 순진함과 약자를 보호하는 의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남았다. 그 앞에는 계산, 기억, 인내로 이루어진 새로운 영토가 펼쳐져 있었다. 그 문서는 의례에 멈추지 않고 정화라는 단어를 언급한다. 충격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 힘은 그 이후의 지도에 있다. 때로는 진정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중심 장면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축물이다. 암묵적인 공모, 부채 뒤에서 사그라지는 웃음, 보고 나서 잊기로 결정하는 눈길들. 그 종이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감정을 증언으로 바꾼다. 비명은 없다. 메아리만 있을 뿐. 묘사는 없다. 흔적만 있을 뿐. 그리고 그 흔적들 속에 은밀한 맹세가 그려져 있다. 만약 의례가 사람을 상징으로 축소하려 했다면 그 사람은 권력의 상징을 잃고 다른 의미로 돌려주는 법을 배울 것이다. 종이 한 귀퉁이에 거의 숨겨진 채로 하나의 표식이 나타난다. 세 개의 얽힌 원이 수직선으로 관통되어 있다. 설명은 없고 오직 존재감만 있다. 그 상징은 다른 표면, 벽, 편지 여백, 눈에 띄지 않는 대리석의 개인적인 암호처럼 재판을 찾지 못할 때 기억이 스스로를 세운다는 것을 나타내는 조용한 나침반처럼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그린 소녀는 라틴어, 역사, 통치술, 식물학을 결합한 교육을 받았다. 그녀는 이름의 가치와 상징이 양심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었다. 또한 모든 것이 빛나는 살롱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 페이지가 그토록 조심스럽게 보존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저자 너머를 보고 그 시대의 유럽 무대를 생각해야 한다. 동시에 적이자 동맹으로 서로를 주시하는 왕조들, 중재하고 압력을 가하는 교황청, 외과의사처럼 협상하는 대사들, 욕망과 야망을 질서 있게 정리하기 위해 의례를 필요로 하는 궁정들. 그 지도에서 14살의 젊은 여인은 개인이 아니다. 그녀는 달이다. 그리고 달인은 그 기능을 다했을 때 좀처럼 감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저 밟히고 지나갈 뿐이다. 그 종이는 이 일을 제기한다. 직위 아래에는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가장 계산적인 동맹에서도 누군가는 조약에 나타나지 않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말이다. 카테리나의 목소리는 불만을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내면의 전환을 기록한다. 순종으로 시작된 것이 명료함으로 변한다. 명료함은 다시 전략으로 변한다. 그리고 전략은 마침내 개인적인 윤리로 변한다. 즉, 의례가 절차로 만들고자 했던 존엄성을 어떤 식으로든 회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시끄러운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순환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누가 보고, 누가 침묵하고, 누가 동의하고, 누가 기록하는지 말이다. 소녀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녀는 하나의 방법을 창설한다. 그 종이는 그녀의 탄생 증명서이다. 오늘날 카메라와 논평으로 가득 찬 현대의 빛 아래에서 읽으면 그 페이지는 불안한 광채를 띈다. 우리는 불평등을 반복하는 것을 축복하기 위해 전통이라는 단어 뒤에 얼마나 자주 숨는가. 완전한 빛 아래서 이분도 견디지 못할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선이 의례로 위장되는가. 그 종이는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그리고 생각하라는 그 요구에 그 현재성이 존재한다. 만약 과거가 말한다면 그것은 연민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형태는 변하지만 메커니즘은 지속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다. 개입하지 않고 관찰하는 공동체, 침묵을 대가로 소속감을 약속하는 의례, 담론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상징으로 보호받는 기억들 말이다. 마지막 줄에서 저자는 자신을 희생자나 영웅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출신과 정해진 운명으로 자신을 명명한다. 피렌체 사람, 프랑스와 약혼한 사람. 그러나 그 두 해안 사이에서 먹물은 세 번째 영역을 드러낸다. 공식적인 서술에 자신의 내면을 넘겨주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의 영역 말이다. 거기서 소녀는 다른 공책, 공공정책의 것이 아니라 의식의 것을 펼쳐 형용사 없이 그 금욕적인 정확성으로 감탄을 자아내며 글을 쓴다. 아마도 그래서 그 종이는 7개의 자물쇠 아래 보관되었을 것이다. 때로는 질서의 가장 위험한 것이 스캔들이 아니라 명료함이기 때문이다. 기록 보관원이 서류철을 닫고 램프의 불빛이 꺼지면 방은 다시 어둠을 되찾는다. 그러나 불은 없지만 무언가가 계속 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안고 나선다. 그것은 축소판으로 쓰인 약속의 열기다. 가장된 의례에 대한 진정한 방어는 기억을 끈기 있게 구축하는 것임을 이해한 젊은 여성의 약속 말이다. 그 기억은 소리치지 않는다. 끈질기게 남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 우리 앞에 앉아 호기심이 아닌 주에 깊게 들어달라고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야기 될 것은 금지된 장면들의 연속이 아니라 대리석과 예절 속에서 의식이 어떻게 재건되는지에 대한 지도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이 바로 이 종이가 시작한 이야기이며 첫 줄부터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 장막 너머를 볼 용기와 고통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을 예의 말이다. 카테리나의 프랑스 여행은 거울들의 행렬이었다. 각 정거장 그녀를 바라보는 귀족들의 각 시선은 그녀 자신의 얼굴보다 다른 사람들의 야망을 더 많이 비췄다. 그녀는 메디치 가문의 방패 아래 기원과 약속 속에서 피렌체를 떠났고 프랑스 왕자와의 결합이 자신에게 찬란한
미래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순진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종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계산 때문에 울렸다. 각 음에는 교황이 축복하고 향과 권력 냄새가 나는 미소로 서명된 동맹의 메아리가 담겨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왕실 결혼이 포옹이 아니라 조약이며 제단은 협상 테이블이고 면사포는 깃발이라는 것을 설명해주지 않았다. 후대 연대기 작가들은 그녀의 마르세유 항구 도착에 대해 거의 연극적인 정확성으로 기록했다. 그들은 그녀를 흰 옷을 입고 합창과 환호 속에 묘사했는데 마치 유럽 전체의 운명이 꽃으로 장식된 그녀의 머리 위에 놓인 것 같았다. 그러나 먼지가 공식적인 기록보다 진실을 더 잘 보존하는 잊혀진 기록 보관소에는 궁정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궁전 안으로 인도된 소녀의 또 다른 더 조용한 행렬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 공기 중에는 축제에 어울리지 않는 일종의 기대감이 감돌았다. 정화라는 단어가 속삭임처럼 반복되었다. 그 나이에 카테리나는 프랑스 궁정에서 모든 몸짓, 모든 숨결이 정치적 행위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횃불의 불꽃은 돌벽에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워 그녀를 동시에 성숙하고 연약하게 보이게 했다. 그녀는 확고한 발걸음으로 걸었지만 자신의 발굽소리 하나하나가 경고처럼 울렸다. 벽은 전투, 대관식, 기적을 묘사하는 테피스트리로 덮여 있었고 각 실 뒤에는 누군가 아주 작은 구멍을 파놓았다. 전통은 어떤 책에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가문의 나이 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프랑스 왕족과 섞이기 전에 이방인의 피를 정화한다는 명목의 정화의식.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정치적 의례, 지배를 연출하는 공연이었다. 눈에 보이는 폭력은 없었다. 적어도 역사가들이 흔히 묘사하는 의미에서는 없었다. 있었던 것은 느리고 체계적인 박탈, 시선과 침묵으로 이루어진 박탈이었다. 기름 3명의 증인, 귀족 고위 인사들, 판사처럼 침착하게 옷을 입은 성인 남성들, 이 틈새에서 관찰했다. 마치 10대 소녀의 두려움을 목격하는 것이 애국적인 의무의 일부인 것처럼 그 감시 속에서 궁정은 자신들의 음란함을 전통으로 위장했다. 그리고 전통은 명예의 거칠애 아래 통제의 도구였다. 카테리나는 너무 늦게 이해했다. 그녀는 그 밤을 사랑으로 가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 굴욕으로 가는 길이라고 상상했다. 현실은 달랐다. 그녀가 왕자의 아내일지라도 여전히 이방인으로 남을 것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조작된 하나의 연극이었다. 억눌린 웃음, 잔과 잔 사이의 속삭임이 그 의식의 진정한 언어였다. 피는 없었지만 결코 아물지 않을 도덕적 상처가 있었다. 몇 년 후 그녀는 일기장에 그 밤에 대해 단 한 문장을 썼다. 믿음이 두려움과 섞일 때 강철보다 무거운 침묵이 태어난다. 다음 날 아침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양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하녀들은 꽃을 준비하고 음악가들은 악기를 조율했으며 전령들은 거창한 말로 결혼의 완성을 알렸다. 숨겨진 증인들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테피스트리에 새겨진 한숨에 대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카테리나는 순종적으로 미소 지으며 그녀의 시선은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로 사라졌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고 대신 새롭고 단단하며 거의 광물 같은 빛이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두 번째 자아의 탄생이었다. 자신을 상처 입혔던 바로 그 언어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울 여인 말이다. 그 다음 며칠 동안 그녀는 루브르 궁의 복도를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 관찰하고 기억하고 이해했다. 만약 그녀를 관찰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면 그녀는 관찰을 자신의 무기로 삼을 것이다. 모든 조롱에 침묵으로 답했고 모든 경멸에 완벽한 미소로 답했다. 아직 복수하지 않을 것이었다.
먼저 판의 규칙을 이해해야 했다. 궁정은 은혜, 비밀 협정, 입으로 읊고 눈으로 배신하는 기도들의 미로였다. 그리고 그 미로 속에서 피렌체 소녀는 자신만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소위 정화는 그녀의 영혼을 파괴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련되게 만들었다. 순진함에서 지성이 태어났고 고통에서 기억이 태어났다. 그녀는 벽이 듣고 있으며 권력은 칙령보다 속삭임 속에서 움직이고 연약함도 우아하게 다루면 무적의 가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순종적이라고 믿는 동안 카테리나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희생자가 아니라 전략으로서 말이다. 궁전의 축축한 복도를 걷는 발자국의 메아리 속에서 이미 하나의 맹세의 첫 줄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어떤 이름도 잊히지 않고 어떤 몸짓도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는 맹세였다. 향수와 의심으로 가득 찬 궁정의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아무도 그 도자기 같은 피부 아래에서 불만을 규율로 바꿀 수 있는 정신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신이 되려 했던 23명의 증인들은 시선 또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결국 배우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훨씬 나중에 올 일이었다. 당분간 젊은 공작 부인은 오직 자신의 방의 고독 속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주문처럼 반복될 한 문장을 쓰고 있었다. 그들이 내게 굴욕을 의뢰처럼 가르쳤다면 나는 그들에게 기억을 판결처럼 되돌려주겠다. 몇 주 동안 궁정은 젊은 공작 부인에 대해 호기심과 연민이 뒤섞인 채 이야기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침묵이 연약함의 표시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피렌체의 자존심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침묵이 사실은 듣는 방식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카테리나는 테피스트리 사이를 거의 떠다니듯 천천히 걸었고 시선은 아래를 향하고 손은 교차한 채였다. 그동안 모든 대화, 모든 몸짓은 마치 외과수술처럼 정확하게 그녀의 마음에 저장되었다. 수녀원 교육을 받고 프랑스에 도착한 소녀는 궁정의 첫 번째 덕목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귀부인들이 그녀를 과소평가하고 남자들이 오만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첫 요새인 지식을 쌓아나갔다. 방에서 웃음과 연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녀는 책 속에 파묻혔다.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보물은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바로 그녀의 인문주의 교육이었다. 그녀는 라틴어, 그리스어, 수사학에 능통했고 메디치 가문의 은밀한 기술에 통달했던 이모를 통해 연금술의 기초를 배웠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호기심이었던 것이 그녀에게는 생존이 되었다. 철학 서적들은 모든 고통이 사유의 원료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박탈당한 밤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카테리나는 자신의 상처를 규율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성 루치아 수녀원에서 받은 교육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성경, 도덕 우화, 성인과 순교자의 연대기를 암기했다. 이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녀는 불안한 유사점들을 발견했다. 신앙이 얼마나 여러 번 잔인함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의례들이 하나님이나 왕의 이름 아래 학대를 숨겼는지, 그녀의 마음은 신학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엮기 시작했다. 프랑스 궁정은 기도가 없는 수도원과 같아서 참회는 예절이라 불리고 구원은 영향력이라 불린다는 것을 이해했다. 새벽의 고독 속에서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감상적인 일기가 아니라 기록이었다. 페이지마다 그녀는 권력의 지도를 그렸다. 이름, 날짜, 동맹, 배신, 지나가면서 들은 문구들. 때로는 위험 없이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을 분류하기 위해 장미, 원, 선과 같은 상징들을 추가했다. 각 상징은 오직 그녀만이 아는 의미를 가졌다. 아직은 죄인 명단이 아니라 기억을 훈련하는 것이었다.
기억하는 자가 다스리니까. 일기는 숨겨진 정원처럼 자라났다. 그 페이지들 사이에서 카테리나는 개인적인 철학을 그리기 시작했다. 정의는 항상 칙령으로 오는 것이 아니며 진실은 때때로 살아남기 위해 예의로 위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납을 금으로 바꾸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피렌체 연금술사의 가르침을 기억했다. 그것은 금속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번은 말했다. 두려움을 권력으로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 문장은 그녀의 조용한 신조가 되었다. 그녀의 방 밖에서는 궁정의 일상적인 무관심 속에서 삶이 계속되었다. 축제, 무도회, 연애 스캔들이 계속 이어졌다. 카테리나는 그 안에 속하지 않을 두면서 참여하는 법,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미소 짓는 법을 배웠다. 상위 계급의 여성들은 그녀를 예절을 배우는 사람처럼 대했고 남자들은 의례적인 장식처럼 대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기 시작하는 섬광이 있었다. 한 연대기 작가는 이렇게 썼다. 그녀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아는 사람의 침착함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자 앙리 도를레앙은 그녀의 조용한 존재에 익숙해졌다. 그는 어머니의 권위와 조언자의 교활함으로 자신을 지배하는 연인 디안 드 푸아티에게 여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디안은 카테리나를 응접실의 그림자처럼 용인했다. 소란을 피우지 않는 한 방해가 되지 않는 존재로 말이다. 그러나 카테리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의 인내는 새로운 저항 방식이었다. 그녀는 권력이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되거나 상대방이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녀는 일기장을 펼쳐 그날의 기록들을 검토했다. 몸짓, 모호한 문구, 가장된 충성심에 밑줄을 쳤다. 줄 사이에서 그녀는 도덕적 규범을 그리기 시작했다. 굴욕당한 자들의 정의는 칼이 아니라 지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몇 년 후 역사가들이 거울 전략이라고 부를 것의 씨앗이 탄생했다. 그것은 각적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되돌려주되 불편할 정도로 확대하여 되돌려주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녀를 관찰했다면 그녀도 그들을 관찰할 것이다. 그들이 그녀를 판단했다면 그녀도 그들을 판단할 것이다. 분노가 아니라 방법으로 말이다. 때때로 새벽이 하늘을 금속성 파란색으로 물들일 때 카테리나는 자신의 방 거울 앞에 멈추어 섰다. 그녀는 젊고 평온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피렌체에서 온 소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것이 있었다. 원한의 차가움이 아니라 계산의 집중력이었다. 그녀는 즉각적인 복수가 실수라는 것을 알았다. 꽃 피울 때가 필연적이 될 때까지 땅속에서 자라는 식물처럼 심어야 했다. 궁정은 그녀를 말없는 장식품으로 여겼지만 사실 그녀는 천문학자가 별을 읽듯이 권력의 움직임을 읽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왕의 모든 말, 디안의 모든 미소, 복대서의 모든 소문은 그녀의 정신 지도에서 하나의 좌표가 되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질서라는 환상 아래 평화롭게 잠자는 동안 카테리나는 글자 하나하나로 자신의 미래 내면 왕국에 보이지 않는 건축물을 건설하고 있었다. 때때로 일기장을 닫을 때 그녀는 라틴어로 단 한 단어를 썼다. 메모리아. 향수가 아니라 경고로서 말이다. 기억은 그녀의 칼이었고 인내는 그녀의 방패였다. 방어에서 시작된 것이 예술로 변하고 있었다. 아무도 아직 몰랐지만 시간이 멈추고 메아리가 결코 죽지 않는 궁전의 방들 속에서 역사가 복수와 혼동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균형을 찾는 과정이었던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그렇게 그녀의 밤들의 침묵 속에서 카테리나는 가장 위험한 교훈을 배웠다. 기억을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과거는 일단 다시 쓰여지면 권력이 된다는 것을. 몇 년이 흐르자 말 없는 소녀는 모두가 이유도 모른 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 궁정은 무도회와 가장 무도회의 일상을 이어갔지만 카테리나 주변에는 기묘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마치 그녀가 지날 때마다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지는 듯했다. 그녀는 예의를 치명적인 예술로 승화시키는 경지에 이르렀다. 연회에서 미소를 지었고 품위 있게 대화에 참여했으며 그러는 동안 그녀가 듣는 모든 말은 정보로 변했다. 권력은 왕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좌에 도달하기 전에 비밀을 포착하는 귀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남편 앙리는 그녀의 조심성을 순종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는 여전히 디안드 푸아티에를 숭배했고 디아는 왕자의 일을 인형의 실처럼 조종했다. 디아는 카테리나가 모든 몸짓, 모든 공모의 시선, 모든 속삭이는 조언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또한 그 피렌체 여인이 서서히 거미줄을 짜고 있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배신이 아니라 이해의 거미줄 말이다. 그녀는 권력의 영혼, 그 논리, 그 균열들을 알고 싶어 했다. 때때로 루브르 궁의 복도에서 그녀는 몇 년 전 자신의 정화, 의식에 참석했던 바로 그 귀족들과 마주쳤다. 대부분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지만 카테리나는 결코 얼굴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들 사이에 어떤 과거도 없는 듯 부드럽게 그들을 맞이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완벽한 예의에 불편함을 느꼈는데 그것이 바로 그녀가 노리는 것이었다. 자신이 관찰되고 있음을 아는 자의 불편함,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서 빼앗아갔던 것을 되돌려주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말이다. 그 전략은 보이지 않는 만큼 단순했다. 각 행사에서 카테리나는 관계, 호의, 빚을 쌓아나갔다. 선물, 편지, 미소. 이 모든 것이 모호한 충성심의 그물을 짜는 데 사용되었다. 정보는 우물로 흐르는 물처럼 그녀에게 흘러들었다. 전쟁 소문, 비밀 동맹, 추기경의 애인, 야심찬 은행가. 아무것도 그녀의 기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예전에는 개인 일기였던 것이 국가기록보관소와 비슷해지기 시작했다. 하인들은 그녀가 밤새 글을 쓰는 것을 보았다.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에도 겨우 버티는 촛불 아래서 말이다. 페이지 여백에는 기하학적 상징들이 나타났다. 삼각형, 원, 나선. 그것들은 그녀의 암호였다. 삼각형은 기만을, 원은 잠정적인 복수를, 나선은 반복되는 거짓말을 의미했다. 그렇게 소녀는 고통의 기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 몇 년 후 그녀의 전설이 탄생할 것이었다. 시간은 그녀의 동맹이었다. 디아는 나이를 먹었고 앙리는 권력을 키웠으며 카테리나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정치에서 인내가 지혜의 한 형태임을 이해했다. 자신을 강요할 필요는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왕이 자리를 비울 때면 그녀는 연회, 조공, 작은 의례적인 일들을 처리했다. 아무도 그 작은 일들이 그녀에게 왕국의 이름, 직위,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준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두려움도 커졌다. 복도에서는 그녀의 눈빛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유리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 마치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비추는 것 같아. 어떤 이들은 그녀를 낮은 목소리로 마녀라고 불렀고 어떤 이들은 성녀라고 했다. 그녀는 아무도 바로잡지 않았다. 두 가지 소문 모두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았다. 미신과 헌신 사이에서 존경은 자동적으로 생긴다.
그때 그녀의 역사를 특징지을 상징이 나타났다. 어두운 붉은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 앰플이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시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discreetly, 은밀하게 그것을 건넸다. 유리 속에는 마치 시간이 병 안에 접힌 것처럼 왜곡된 그녀의 모습이 비쳤다. 아무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향수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독이라고 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했다. 카테리나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앰플은 그녀의 비밀 서명이 되었다. 궁정인들은 그것을 낮은 목소리로 전해지는 이야기들과 연관시키기 시작했다. 와인 맛이 달랐던 연회, 명백한 이유 없이 깨진 동맹,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끌어낸 고백들. 사실 대부분은 우연의 일치였지만 그녀는 결코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았다. 모호함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다. 두려움과 매혹의 분위기 속에서 피렌체 여인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다. 눈에 보이는 폭력 없이, 스캔들 없이, 고함 없이 그렇게 했다. 계산된 몸짓들, 정확한 순간에 말해진 단어들만으로도 충분했다. 예전에는 그녀를 무시했던 궁정은 이제 별 주위를 도는 행성처럼 그녀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옛날에 굴욕당했던 소녀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을 이해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카테리나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앰플을 관찰했다. 촛불 아래에서 액체는 마치 생명이라도 가진 것처럼 움직이는 듯 보였다. 그녀는 그 안에 향수, 피 혹은 상징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목적을 이해했다. 충분히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고통조차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왕국이 새로운 승리와 동맹을 축하하는 동안 여왕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운명을 정의할 아이디어가 싹트고 있었다. 권력은 물려받거나 훔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잊지 않는 정신이 증류하는 인내처럼 조용히 한 방울씩 건설되는 것이다. 겨울은 침묵의 장막을 두르고 파리를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로 뒤덮었다. 궁전에서는 연회치가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졌다. 일련의 설명할 수 없는 죽음들이 귀족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잔인한 것도 없었다. 단지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었다. 갑자기 병이 든 귀족, 혼란에 빠진 의사, 조용한 장례식, 속삭임들은 저주, 신의 벌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무도 카테리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모두 그녀를 생각했다. 가장 먼저 쓰러진 이는 장드 몽모렌시였다. 그림자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던 그 저주받은 밤 이후 3년이 흘렀다. 당시의 기록들은 그를 오만하고 도박과 와인을 즐기는 남자로 묘사한다. 그날 밤 젊은 이탈리아 여인이 눈물을 터뜨리기 전까지 얼마나 버틸지 내기하는 잔인한 게임을 제안한 것은 바로 그였다. 카테리나의 기억에 새겨진 그 웃음이 그의 단죄가 될 터였다. 12월의 어느 아침, 몽모렌시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의사도 약도 그를 살릴 수 없었다. 오랜 시간 열과 혼수 상태에 시달리다 자신의 방에서 죽었다. 그의 침대 머리맡에는 어두운 붉은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 앰플과 라틴어로 쓰인 쪽지가 발견되었다. 유투 메미네리스. 기억하기 위함이다. 누가 그것을 놓았는지 아무도 몰랐다.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카테리나는 조각상처럼 침착하게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과부에게 몸을 숙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어떤 몸짓도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를 관찰했던 사람들은 그녀의 눈이 한순간도
촉촉해지지 않았다고 맹세했다. 그날부터 소문은 커져갔다. 밤의 사교 모임에서는 과거의 빚을 받아내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이들은 자정 무렵 궁전 복도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단언했다. 다른 이들은 여왕이 검은 촛불 앞에서 기도했다고 말했다. 아무도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모두 그렇게 믿었다. 독극물, 만약 있었다면 은 단순한 묘약이 아니었다. 카테리나는 가문으로부터 약초와 그 반응에 대한 지식을 물려받았다. 궁전에 잊혀진 한쪽 날개에는 향수를 만드는 핑계로 작은 실험실을 유지했다. 줄지어 선 유리병들은 작은 행성처럼 빛났다. 그곳에서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에센스를 섞고 비율을 기록하고 작은 동물의 살 조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다. 그녀는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다. 정확성을 추구했다. 그녀에게 죽음은 도덕적 방정식이었다. 그녀의 손을 이끈 것은 분노가 아니라 논리였다. 일기장의 23개의 이름 각각은 역사가 균형을 되찾기 위해 닫혀야 할 사슬의 고리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다. 그녀는 노트 여백에 미래의 편지들에서 반복될 라틴어 문구를 썼다. 올디넴 레티투에레 페르 메모리암. 기억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라. 한편 앙리왕은 모든 것에 무심했다. 디안과의 관계는 여전히 궁정 생활의 중심이었다. 카테리나는 계산된 순종으로 그를 동반하며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수행했다. 아무도 그 고요함 아래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짜이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궁정은 축하했고 동맹은 체결되었으며 무도회는 늘어났다. 그리고 각 무도회에서 옛 증인 중 한 명이 그녀에게 가볍게 절하며 자신이 안전한지 아니면 단죄받은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인사했다. 익명의 연대기 작가는 몇 년 후 이렇게 썼다. 그 겨울에 프랑스 궁정은 화려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삶을 살았다. 밤이 되면 루브르의 벽은 이름들을 속삭이는 듯했다. 어떤 이들은 궁전 남쪽 날개, 즉 비밀 실험실이 있던 곳에서 억눌린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맹세했다. 다른 이들은 누군가 아프기 시작할 때 복도의 달콤하고 금속성 향기가 떠다녔다고 말했다. 현실은 아마도 초자연적이기보다 더 인간적이었을 것이다. 카테리나는 마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심리학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두려움이 잘 관리되면 어떤 무기보다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소문이 커지고 궁정인들의 상상력이 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두려움이 독극물보다 그들을 더 잘 통제했다. 그러나 바로 그 평판이 그녀를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귀부인들은 굳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고 남자들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칭찬했다. 아무도 그녀를 불쾌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오래 가까이 있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소문으로 살아가는 궁정은 결국 그녀를 둘러싼 신화를 만들어냈다. 한 번의 시선으로 죽일 수 있는 여왕, 메디치 가문의 검은 과부, 이성의 마녀. 그녀는 그 명성을 알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냉정한 우아함으로 그것을 키워나갔다. 어느 날 밤 스페인 대사를 위한 연회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와인이 너무 달다고 언급했다. 카테리나는 말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맛은 마시는 사람의 기억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어떤 비난보다도 웅변적이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권력은 공고해졌다. 증거나 고백이 필요 없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방의 공기를 바꿀 수 있었다. 정의는 형태를 바꾸었다. 더
더 이상 칼이나 칙령이 아니라 양심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기억이었다. 각 앰플, 각 단어, 각 미소는 오직 그녀만이 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오케스트라의 조각들이었다. 그리고 세상이 그녀를 떠오르는 여왕으로 보는 동안 아무도 그녀가 진정으로 건설하고 있던 것이 왕좌가 아니라 거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모든 죄인들은 조만간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었다. 황금빛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두 여인은 뽑힌 두 칼처럼 정확하게 서로를 응시했다. 디안 드 푸아티에와 카테리나 데 메디치는 르네상스 시대의 완벽한 이중성을 대표했다. 젊음과 성숙, 욕망과 계산, 육체와 정신. 그 사이에 갇힌 앙리는 그들 갈등의 반영에 불과했다. 디안은 그를 자신의 이미지에 맞게 빚어냈고 우아하게 통치하는 법과 죄책감 없이 특권을 누리는 법을 가르쳤다. 앙리에게 그녀의 연인은 스승이자 조언자이자 뮤즈였다. 카테리나에게 그녀는 굴욕의 가시적인 얼굴이었다. 수년 동안 디안은 왕관 없이 궁정을 지배했다. 그녀의 영향력은 침실을 넘어섰다. 승진을 결정하고 주교를 추천하며 축하 행사를 지시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외국 대사들은 손짓으로 왕을 다스리는 은발의 여인에 대해 기록했다. 카테리나는 겉으로는 무관심하게 모든 것을 관찰했다. 그녀는 여왕이 사랑과 경쟁하면 왕좌를 잃을 수 있지만 시간이 그것을 시들게 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인내심 있는 자들의 충실한 동맹자인 시간은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디아는 우아하게 늙어갔지만 그녀의 눈은 예전처럼 빛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조용하게 그녀의 건강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속적인 피로, 손의 떨림, 의사들이 스트레스 탓으로 돌린 탈진감. 아무도 그녀 안에서 더 조용한 무언가가 서서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카테리나는 그녀를 만지거나 위협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일상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어떤 향수를 사용하고 어떤 와인을 선호하며 아침 식사로 어떤 과일을 먹는지 알고 있었다. 연회에서는 항상 친절한 몸짓이 있었다. 건배, 미소와 함께 제공되는 잔. 아무도 그것에서 위험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내의 연금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방울조차 운명을 뒤틀 수 있다. 몇 달 동안 디아는 힘을 잃어갔다. 한때 빛나던 그녀의 피부는 잿빛이 되었고 목소리는 연약해졌으며 생각은 혼란스러워졌다. 당황한 의사들은 자연스러운 퇴화에 대해 말했다. 궁정은 존경심에서든 두려움에서든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척했다. 오직 카테리나만이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유지했다. 공개적으로는 그녀를 정성껏 돌봤다. 사적으로는 권력이 와인잔 속에서 녹는 얼음처럼 폭력 없이 스캔들 없이 서서히 용해되는 것을 관찰했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가장 완벽한 독은 시간이다. 나는 그저 그것을 동반할 뿐이다. 이것은 증인이 필요 없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녀의 방식이었다. 증거도 고백도 비난도 없었다. 수십 년 동안 아름다움과 권위의 상징이었던 한 여인의 느린 쇠퇴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조용한 하락 속에서 카테리나는 균형의 회복을 보았다. 어느 가을 오후, 디아는 베네치아 대사를 위한 연회에 참석했다. 그녀는 푸른 벨벳 옷을 입었지만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다. 카테리나가 건넨 잔을 들었을 때 그녀의 손은 떨렸다. 여왕은 계산된 연민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는 시간에 건배. 디아는 마시기 전에 약하게 미소 지었다. 아무도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수년 동안 기억했다. 얼마 후 디아는 공적인 삶에서 은퇴했다. 그녀는 아내 성에 정착하여 추억 초상화, 향수에 둘러싸여 지냈다. 그녀는 우울한 쇠퇴의 상태로 몇 년 더 살았다. 그녀의 정신은 혼란스러운 기억들 속에서 희미해졌고 그녀의 글들은 일관성이 없었으며 환상, 꺼져가는 불빛, 루브르 궁 복도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유립 6세에 사망했는데 기록에 따르면 백합 향이 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는 저명한 방문객이 건넨 와인 한 잔을 마신 후였다. 카테리나는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장례식에 참석하여 디안의 시신을 왕실의 유로 매장하도록 명령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대한 몸짓으로 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비꼬는 태도로 보았다. 진실은 아무도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하는 향수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그녀의 죽음 이후 디안의 영향력은 메아리처럼 사라졌다. 당황한 앙리는 아내에게서 지지를 구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장식적인 인물이 아니라 안정의 기둥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카테리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시간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자리를 차지했다. 아무도 전복시킬 필요 없이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몇 년 후 연대기 작가들이 이 사건들을 재구성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문서의 부재, 기록의 공백, 사라진 편지들과 마주쳤다. 어떤 이들은 그 공백을 죄의 신호로 해석했고 다른 이들은 지혜의 표시로 해석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가을 이후 카테리나의 얼굴이 변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계산적이었던 그녀의 눈빛은 꿰뚫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시대의 초상화에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젊은 여인이 아니라 권력이 전장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침묵 속에서 얻어진다는 결정적인 교훈을 배운 여왕이 나타난다. 1559년 여름은 불길한 예감을 감추는 환희와 함께 밝아왔다. 프랑스는 스페인과의 평화협정을 축하했고 앙리 2세 국왕은 화해와 영광의 상징으로 기사대회를 통해 조약을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 파리는 깃발, 음악, 와인으로 가득 찼다. 아무도 그 축제가 승리가 아니라 군주를 기다리는 운명 때문에 기억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제 왕비이자 여러 후계자의 어머니가 된 카테리나는 흠잡을 데 없는 침착함으로 준비 과정을 주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세부 사항을 주시했다. 그녀는 상징이 칼만큼이나 역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마상 시합은 프랑스 군주국이 무적이고 순수하며 당열되어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했다. 그러나 북소리 사이에는 기묘한 침묵이 감돌았다. 마치 환희가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앙리는 7월의 태양 아래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왕국에서 가장 숙련된 전사 중 한 명인 가브리엘 드 몽고메리 대위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대중의 환호 속에서 말을 달렸다. 왕실 발코니에서 카테리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았다. 마르사철무련 옌스논치이지 차파타란지 돌리의 시지레. 그녀도의 평온함은 자랑스러운 아내의 것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일의 증인의 것이었다. 창의 충돌은 깨끗하고 강력했다. 금속성 섬광이 공중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침묵, 번개처럼 부서진 창 조각이 왕의 투구 가리개에 박혔다. 왕은 비틀거렸다. 군중은 숨을 죽였다. 앙리가 말에서 떨어지자 환희는 비명으로 변했다. 의사들이 즉시 달려왔지만 손상은 깊었다. 조각은 눈 근처를 뚫고 뇌에 도달했다. 열흘 동안 왕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싸웠고 기도와 통곡이 팔이 윙윙거리는 소리와 뒤섞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카테리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의 옆에 머물며
자신의 처형자이자 남편이었던 남자의 손을 잡았다. 아무도 그 침착함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읽을 수 없었다. 사랑, 연민, 아니면 완성된 정이었을까? 기록들은 복도에 약과 땀 냄새가 진동했고 매일 밤 왕비가 촛불 하나를 켜서 자신의 그림자가 천장에 길고 경계심 어린 모습으로 비치도록 했다고 전한다. 일부 증인들은 왕의 마지막 날의 열병으로 인해 그가 불분명한 문구, 잊혀진 이름, 멀리서 들리는 웃음소리를 중얼거렸다고 단언했다. 한 의사는 몇 년 후 군주가 그림자 속 얼굴들의 환각에 시달렸다고 썼다. 아무도 그 얼굴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카테리나는 그들을 알고 있었다. 7월 10일 앙리 2세는 사망했다. 그의 시신은 왕관의 모든 연계를 갖추어 안치되었지만 의뢰의 가장자리에는 이상한 고요함이 감지되었다. 마치 궁전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 같았다. 진실보다 항상 빠른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창 조각에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 발라져 있었다는 것, 사고가 너무 완벽했다는 것, 운명이 다시 한번 정확한 과학으로 드러났다는 것 등이었다. 카테리나는 암시에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장례식을 감독하고 엄격한 상복을 입었으며 그 마상 시합을 다시는 개최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그녀는 아무도 잊지 못할 한 문장으로 답했다. 권력은 위로가 되지 않지만 보호한다. 왕의 무덤에는 장인들이 특이한 상징을 새겼다. 수직선으로 관통된 세 개의 얽힌 원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영혼의 상징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이들은 개인적인 표식으로 여겼다. 19세기의 학자들은 루브르 벽의 한 구석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갈색 잉크로 쓰인 똑같은 표식을 발견할 것이었다. 그것은 20년 이상 전에 젊은 피렌체 여인의 고백 편지에 나타났던 바로 그 상징이었다. 카테리나에게 앙리의 죽음은 승리도 해방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주기의 완성이었다. 고통, 침묵, 기다림, 모든 것이 그 지점까지 이끌었다. 그녀는 운명의 정의가 소리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로 가장하여 찾아온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 먼 밤의 증인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모두 하나하나 시간이나 죄책감에 의해 삼켜져 사라졌던 것이다. 왕의 죽음 이후의 날들은 초자연적인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루브르 복도에서 하인들은 공기 중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들 사이를 걷는 것처럼 말이다. 늘 검은 옷을 입은 카테리나는 확고한 발걸음으로 복도를 거닐며 때로는 창문 앞에서 멈춰 섰다. 아무도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지 못했다. 아마도 피렌체에서 피눈물을 흘렸던 그 소녀를, 아니면 그토록 갈망했던 회복된 균형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왕국은 이제 새로운 여왕을 맞이했고 유럽은 두려워하는 인물을 얻었다. 굴욕당한 차에 도착했던 젊은 이방인은 대륙 정치의 중심축이 되었다. 무력으로도 사랑으로도 아닌 더 심오한 무엇으로 말이다. 권력은 무엇보다 기억이라는 이해 때문이었다. 그날 밤 성이 침묵에 잠기자 카테리나는 평생을 함께했던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을 썼다. 원환이 다쳤다. 소녀는 마르세유에서 죽었다. 여왕은 파리에서 태어났다. 세기가 페이지를 넘겼을 때도 카테리나 데 메디치의 이름은 루브르의 벽과 권력의 비밀을 간직한 수도원 복도 사이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검은 여왕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프랑스의 어머니라 했다. 미래의 역사가들에게 그녀의 모습은 신화와 의심 사이에 걸쳐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유일한 것이 아니었다. 빛이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바티칸 기록 보관소에는 굴욕을 지배의 한 형태로 만들었던
다른 여성들의 이름도 잠들어 있었다. 그 중에서 한 이름이 눈에 띄었다. 역사가 피의 메리라고 불렀던 메리 튜더였다. 공식적인 기록들은 그녀를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종교적 광신으로 얼룩진 여왕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숨겨진 문서들은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경멸과 배신의 무게에 의해 일그러져 사라지지 않기 위해 믿음을 굳건히 해야만 했던 한 여성의 모습이다. 암호로 쓰인 그녀의 일기들은 고문을 쾌락이 아니라 거울로 보았던 정신을 드러낸다. 고통은 정화한다고 그녀는 썼다. 그리고 고통을 가하는 자도 피를 흘린다. 아마도 카테리나처럼 그녀도 타인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균형 잡는 방식을 찾았을 것이다. 더 나아가 바이에른의 양피지들 사이에서 또 다른 이름이 나타났다. 이사벨 바이에른 또는 이사벨라 바토리로도 알려져 있지만 그녀의 정체는 전설과 현실 사이에서 희미해진다. 라틴어 텍스트들은 그녀가 부식성 물질로 실험하고 과학과 미신을 섞어 불멸에 도전하려 했다고 묘사한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괴물로, 다른 이들은 성우자로 여겼다. 확실한 것은 카테리나처럼 그녀도 절대적인 권력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윤리에서 벗어날 때 그것은 어두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가장 수수께끼 같은 고문서들 속에서 루크레치아 보르지아의 이름이 불안할 정도로 친숙하게 다시 나타난다. 그녀의 시대의 그녀는 독극물, 음모, 스캔들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연구는 오늘날 양리학의 선례로 연구되는 매우 정확한 화학 공식을 밝혀낸다. 그녀의 적들이 마법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 금지된 과학이었다. 즉, 용량에 따라 치유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물질의 조작이었다. 그녀의 지성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복종하지 않는 여성의 지식이 위협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 여성들의 이야기들은 공식 역사의 표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테피스트리를 형성했다. 모두 다른 방식으로 하나의 상처를 공유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조각품, 트로피, 정치적 육체로 전락시키는 시스템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리고 모두 똑같은 몸짓으로 응답했다. 고통을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었다. 사회가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면 그들은 침묵을 무기로 사용했다. 그들이 소외되면 권력의 그림자 속으로 침투했다. 카테리나는 성숙기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다. 그중 일부는 대사나 호기심 많은 수도승들이 전하는 전설의 형태로 유통되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보다 앞섰던 여성들의 메아리 속에서 자신을 알아봤을 것이다. 아마도 자신이 예외가 아니라 상속인임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녀의 말년에 그녀는 자녀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문장을 자주 반복했다. 모든 왕관은 눈물을 먹고 산다. 적어도 우리의 눈물은 유용하다. 시간의 거리에서 현대의 시선은 그 여성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 종교, 가문이 지배했던 그들의 세계에서 행동의 여지는 미미했다. 역사가 잔인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도 자기 방어였을 것이고, 마녀술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마도 시대보다 앞선 과학이었을 것이다. 신화와 진실, 범죄와 정의의 경계는 역사를 쓰는 자가 승자의 편에 속할 때 더 얇아진다. 수세기 후에 공개된 바티칸 기록 보관소는 소문이 이미 감지했던 것을 확인해 주었다. 카테리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공식, 상징, 비밀을 공유하는 조용한 여성들의 네트워크가 있었다. 그것은 음모가 아니라 숨겨진 계보였다. 문서들 사이에서 수직선으로 관통된 세 개의 원상징과 동일한 표식들이 발견되었다. 아무도 그 기원을 단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소속의 인장일까, 맹약일까, 아니면 역사가 지으려 했던
있었던 집단 기억에 대한 단순한 상기일까? 피렌체 고문서의 여백에 익명의 서기관이 이렇게 적었다. 남자들이 칼로 왕국을 건설할 때 그녀들은 인내로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인내는 제국보다 오래 지속된다. 이 인물들의 운명은 이침이 아니었다. 그들은 원형으로, 전설로 위장된 경고로 변모했다. 모든 세대는 두려움이나 매혹으로 그들을 불러낸다. 독을 쓰는 여왕들, 어두운 숙녀들, 영혼의 연금술사들. 그러나 이름과 신화 뒤에는 똑같은 질문이 남아있다. 그들의 행동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정의였고 얼마나 많은 것이 생존이었을까? 결국 스캔들과 두려움을 넘어서 카테리나, 마리아, 이사벨, 루크레치아를 묶어주었던 것은 기억 없는 권력이 폭정이 된다는 의식이었다. 그들은 반대로 권력에 기억을 부여했다. 위험한 기억이었지만 동시에 명료한 기억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묻고 싶어 하는 것을 기억하는 힘 말이다. 그리고 역사가들이 논쟁하는 동안 상징들은 계속해서 나타났다. 대리석에, 연금술 서적에, 잊혀진 사원의 금괴, 세 개의 원, 하나의 수직선, 카테리나의 일기를 닫았던 바로 그 표식이며 수세기 후에도 너무 오래 관찰하는 사람을 여전히 불안하게 한다. 모든 것을 용해시키는 시간도 자신의 고통을 전략으로 바꿀 줄 알았던 그 여인의 흔적을 지우지는 못했다. 수세기 후에도 그녀의 고백이 담긴 누런 종이 한 장은 여전히 바티칸의 7 자물쇠 아래 잠들어 있다. 학자들은 살아생전 카테리나가 불러일으켰을 것과 똑같은 두려움과 매혹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본다. 어떤 이들은 그 안에서 야망의 얼굴을 보고 다른 이들은 정의의 얼굴을 본다. 그러나 판단을 넘어 남아있는 것은 명료함이다. 순진함이 깨질 때 권력으로 변모할 수 있음을 이해했던 그 피렌체 젊은 여인의 명료함과 똑같다. 그 종이는 어두운 먹물과 확고한 필치로 단순한 역사적 문서 이상이다. 그것은 거울이다. 그 표면에는 각 시대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가 비난하는 폭력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의례, 관습 또는 의무로 위장한 채 우리의 제도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가? 질서의 이름으로 박수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의식에 우리는 침묵하며 몇 번이나 계속 참석하는가? 카테리나의 이야기는 복수만을 말하지 않는다. 고통이 불합리해 보일 때 의미에 대한 인간의 필요성을 말한다. 굴욕을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고 승자들이 쓴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방식이었다. 그녀의 기억, 각주로 밀려난 수많은 여성들의 기억처럼 은 우리에게 양심 없는 권력은 공허하지만 행동 없는 양심은 무기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두 힘 사이에서 그녀는 구불구불하고 위험하지만 자신만의 길을 건설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마지막 날 이미 병들고 은둔한 채 카테리나가 자신의 탁자 위에 3가지 물건을 놓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다. 펜, 작은 유리 앰플, 그리고 거울. 손이 떨리더라도 계속 글을 쓰기 위한 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느린 독인 시간을 상징하는 앰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자신을 바라보기 위한 거울. 오직 자신의 반영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자신의 운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이미지는 어떤 기록보다도 그녀의 유산을 잘 요약한다. 그녀가 죽었을 때 파리 시민들은 침묵을 지켰다. 거리에는 눈물도 조종도 없었다. 공기가 무언가가 끝나고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한 그저 차분한 기대감만 있었다. 그녀의 적들은 그녀를 마녀, 독살자, 정치 괴물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지지자들은 왕의 어머니, 왕국의 수호자라고 불렀다. 둘 다 옳았고
동시에 아무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카테리나는 역사의 단순한 범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권력을 유일한 종교로 삼았던 세계에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오늘날 그녀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영웅이나 악당을 찾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녀의 어떤 부분이 아직 우리 안에 살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모든 사회에서, 고통을 의식으로 바꾸는 모든 기관에서, 개입 없이 관찰하는 모든 시선 속에서 카테리나의 밤은 다시 태어난다. 차이점은 이제 틈새가 돌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이 구경거리로 용해되는 스크린, 사무실, 포럼에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그녀의 상징, 수직선으로 관통된 세계에 얽힌 원, 이 예상치 못한 곳에 계속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연금술사의 필사본에 복원된 스테인드 글라스에 글씨가 새겨져서는 안 될 대리석에,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고 어쩌면 과거가 모든 권력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려는 방식일 수도 있다. 카테리나 데 메디치의 이야기는 악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기억에 대한 경고이다. 그것은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것은 변형되고 유전되며 시간의 구조 속에 스며든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낭만화하지 않고 직면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게 바티칸 기록 보관원이 폴더를 닫고 방의 불이 꺼질 때 과거에 속하지 않는 메아리가 공중에 남는다. 종이에서 속삭이는 듯한 메아리. 누군가 기억하는 한 아무것도 죽지 않는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일지도 모른다. 정당화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만이 반복을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테리나의 기억이 살아있는 한 어떤 권력의식도 마르세유에서 그날 밤 일어난 일을 완전히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 종이는 다시 7개의 자물쇠 아래 잠든다. 밖에서는 세상이 계속해서 의례를 반복한다. 그러나 어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젊은 피렌체 여인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먹물로 경고를 계속 쓰고 있다. 망각이 가장 우아한 형태의 범죄라는 경고를 말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한 자의 평온함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말하는 듯하다. 기억하라. 오직 기억만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